네, 제5장 시스템과 모바일 보안 이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시스템 공격 유형 및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의에 앞서 해킹 기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 랜섬웨어에 대한 보도 자료입니다. 함께 보시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커가 몰래 컴퓨터 파일에 암호를 걸어놓고 파일을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국내에 갑자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전 서울의 한 회사에서 갑자기 컴퓨터 문서입니다. 랜섬웨어를 설치한 해커는 입금 기한 내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기한이 지나면 금액을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면서 이상한 화면이 뜨더니 영어로 그 랜섬웨어가 걸렸다고 나와서 공공기관 국립암센터와 한 국립대학교 병원 연구실마저 랜섬웨어에 감염돼 결국 연구 자료를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피해 신고는 650여 건, 9월까지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보다도 많습니다. 다른 악성 코드와 달리 랜섬웨어는 해킹하지 않는 한 파일을 복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웹 브라우저나 플래시의 보안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광고에다가 그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광고가 보여지는 화면에서 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에 저장 따로 복사본을 저장해 놓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랜섬웨어라는 공격은, 우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그 암호화를 해제하려고 하면,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공격이죠. 랜섬웨어 자체가, 악성 코드이긴 하지만, 랜섬웨어 스스로 우리 내부에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악성 코드를 내부에 침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백도어 공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에 있던 디도스 공격의 악성 코드라든가, 또 저번 영상에서 본 APT 공격이라든가, 또 랜섬웨어의 핵심 공격 그 악성 코드가 우리 시스템 내부 또 우리 조직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백도어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백도어 공격의 종류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넷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넷버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어떤 버스 역할을 한다. 버스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거죠. 이동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넷버스 자체가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외부에 있던 외부인이 이 버스를 통해서 자신의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 악성 코드가 파일을 삭제하거나 정보를 빼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백오리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버스는 백오리피스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넷버스는 1, 2, 3, 4, 5번의 포트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사용하기 쉽고 퍼지기 쉬운 트로이 목마 유형의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넷버스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있죠. 여기에 1, 2, 3, 4, 5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든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의 필터링 시스템에 1, 2, 3, 4, 5번의 포트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면 기본적으로 넷버스를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포트들이 기본적으로 막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져 있는 여러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는 포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전에 말씀드린 백오리피스입니다. 백오리피스는 악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백도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악성 코드가 우리 조직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 내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백도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백도어라는 것은 일종의 개구멍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가 있는데 동네 개들이나 이런 작은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파놓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예, 이 구멍을 통해서 주인이 볼 때는 다 울타리가 쳐져가 있지만 이 조그만한 짐승들 개 입장에서는 이 구멍을 통해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도어라고 합니다. 이 백오리피스는 이 백도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원격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시스템 명령을 수행하고 또 시스템 재구성을 하고 또 네트워크 트래픽 지정을 변경하고 등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버가 있고 우리 집에 해커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이 서버에 침투를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들어올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놓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얘를 찾아서 접속할 수 있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내 PC에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용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으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 서버에 침투하는 그러한 경로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백도어 공격으로는 서쿨버스가 있습니다. 이 서쿨버스도 넷버스처럼 이런 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서쿨버스가 뭐죠? 학생들이 이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서쿨버스도 악성 코드를 태워서 내부로 침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형적인 트로이 목마 로서라고 되어 있죠.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아시죠? 이전에 우리 그 고대의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가 트로이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트로이가 워낙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철수를 하죠. 그래서 이 트로이는 이 그리스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하고 그날 축제를 벌이죠.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성 밖에 있는 이 목마를 하나의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로이가 술 먹고 전부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이 트로이 목마 안에 그리스 병사가 안에 타고 있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병사가 나와가지고 성벽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가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이 트로이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는 우리 해킹 기법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버스도 말 그대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배운 백오리피사나 넷버스처럼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도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터는 54321 포터를 사용을 하면서 기존의 트로이 목마처럼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쿨버스를 우리가 막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보안 장비에 54321 방화벽이나 IPS, UTM 이런 장비에서 54321 포터를 막아 놓으면 스쿨버스가 진출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루트킷입니다. 루트킷은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도우고 트로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트로이 목마 유형의 프로그램의 거의 패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트킷은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탐지해서 해커에게 직접 루트의 권한과 시스템 정보 그리고 기타 특수 권한들을 전달하는 아주 지능적인 해킹 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트로이 목마 역할보다 더 진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내부에 있는 어떤 동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아이디와 암호를 캡처해내고 또 어떤 루트에 관한 여러가지 권한들을 해커한테 전달해서 이 해커가 백도어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그 루트 권한을 가지고 악의적인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정보를 망가뜨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능적인 악성 코드 툴이다. 트로이 목마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차별 공격은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공격 방식이고요. 해커들이 많이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컴퓨터 속도가 늦고 네트워크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실제로 한다고 해도 쉽게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졌고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이 생각보다 많은 성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 공격은 패스워드 사전 파일이 있어요. 해커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커가 수집한 패스워드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미리 지정한 아이디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 계정을 알아내는 해킹 방법인데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아이디 비번을 넣는 이렇게 방식 아이디 비번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패스워드 사전에 있던 그동안 해커가 수집한 이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대입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무차별 공격에서 무서운 것은 성공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대입하다 보면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이트가 이 무차별 공격에 의해서 계정이 탈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를 반복적으로 무작위로 얻는 답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진입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격 방법이고요. 이 무차별 공격이 가능한 서비스 종류를 보면 텔넷이 있습니다. 텔넷은 우리가 서버가 있으면 관리용 단말기라고 하는 그 노트북 같은 단말기가 이 서버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텔넷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텔넷을 통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텔넷이 서버에 직접 연결하는 이 어드민 계정, 관리자 계정이 탈취가 되고 이 서버의 제어권이 해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FTP 같은 경우에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나 이런 시스템에 파일을 전송하고 또 다운로드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인데, FTP가 계정이 탈취가 되면 이 서버에 있는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되게 되겠죠. 자, 팝3는 이 PC가 메일 서버에 있는 메일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팝3가 탈취를 당하게 되면 이 메일 서버에 있는 조직의 메일이 해커한테 이렇게 전송이 되는 그런 공격 방법이고요. www는 말 그대로 웹입니다. 웹 서버가 탈취되면 웹에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다 해커로 인해서 제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NetBIO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조직에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런 연결되어 있는 PC 여러가지 프린트라든가 뭐 요렇게 내부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또 프린터 한 대를 공유 프린터로 잡아서 서로 자원을 공유한다든가 할 때는 넷바이오스를 가지고 통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통신과 외부 조직 간의 통신을 할 때는 우리가 TCP/IP라는 걸 가지고 통신을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로 가지고 윈도우 OS 환경하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넷바이오스를 가지고 통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바이오스의 계정이 탈취가 되면 내부 네트워크의 어떤 계정의 자원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는 DBMS죠. 그래서 DB 서버가 이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면 DB 서버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해커 손에 탈취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하트브리드입니다. 하트브리드는 오픈 SSL이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이죠. 이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가 또 많은 우리 흔히 잘 아는 그런 SNS 이런 것들이 오픈 SSL 통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트비트라고 하는 확장 모듈이 추가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트브리드라고 명명했고요. 이 하트브리드는 오픈 SSL의 암호화 소프트웨어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브리드로 탈취할 수 있는 정보는 ID, 비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SSL 서버의 비밀키, 세션키, 쿠키 정보,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공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모리 해킹입니다. 메모리 해킹은 메모리에 상주한 데이터를 미변조하는 아주 위험한 해킹 방법인데요. 비밀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이 비밀문이 설치가 되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이 비밀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비밀번호뿐만 아니고 데이터 조작으로 계좌와 비밀 금액까지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메모리 해킹의 구체적인 수법을 한번 보면요. 이 해커가 먼저 첫 번째 수법을 보면 해커가 피해자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합니다. 이 유포되는 과정은 피해자 PC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메일을 클릭했거나 어떤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거나 해서 이 이용자의 PC가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염되고 난 이후에 이 PC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PC에는 이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비밀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에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여러가지 금융거래 정보가 여기에 다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가 해커한테 다 유출되는 것입니다. 유출되고 나면 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해커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해커가 바로 은행에 연결해서 마치 이 피해자 PC인 것처럼 해서 은행의 어떤 금액을 탈취하는 그런 수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수법은 이 해커가 피해자 PC에 악성 코드를 이렇게 유포를 합니다. 유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비밀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떠가 있겠죠. 자, 떠가 있으면 즉 모든 금융 거래의 정보가 여기에 다 추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이 끝나요. 하고 또 금융 거래를 해서 뭐 이렇게 비밀번호 넣고 보안카드 넣고 다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돈도 이체를 하거나 해서 금융 업무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이용자는 금융거래가 끝났으니까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변조를 해서 화면에 한 번 더 다른 화면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이용자는 조금 전까지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은행 거래를 받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보안카드 입력해라라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해커한테 전송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보안카드 번호가 탈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이용자 모르게 다시 은행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탈취하는 그런 범행 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Man in the Browser라고 하는 MITP 공격과 웹 인젝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ITP 공격은 웹 브라우저 내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웹 브라우저인데요. 여기 웹 브라우저인데 해커가 웹 브라우저 상에 웹 브라우저 자체를 현재 오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감염시키는 상태에서 통신 모듈, 암호 모듈이죠. 이게 VPN이라고 하는 아까 SSL, TLS라고 하는 암호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통과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하는 것인데 이 암호화된 통신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웹 브라우저 자체가 이미 탈취당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암호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변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가 이미 탈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통신을 타고 웹서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웹서버 내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실제로 이용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서 변조되어 있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내용을 도청하거나 위변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악성 코드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데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 내용을 녹화를 두고 있고 그것을 해커한테 전달한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해커한테 전송이 되겠죠. 그게 이제 도청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웹서버에서 우리가 받아온 내용을 정확하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해커의 의도가 담겨 있는 다른 페이지로 바꾸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위변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MIT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위변조하는 공격 자체를 우리는 웹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IT 공격과 웹 인젝션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격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